유죄 판결 축하 공연입니다. 오늘 모의법정 독후 콘서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콘서트란 말이 붙어가지고 제가 아마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가수 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노래로 담쟁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바라는 덩쟁이 입수 청기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바라는 덩쟁이 입수 청기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예예예. 벽을 넘는다. 오오오. 벽을 넘는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좀 선곡하기 어려운 그런 공연들이 있습니다. 뭘 선곡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네, 오늘 공연이 좀 그렇고 뭐를 불러야 될지 통 감이 안 오는 그런. 네, 아무튼 혁명동지가요. 그 저번 주에 이제 그 천주교 인권을 후원의 밤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그 혁명동지가 앵콜로 요청이 돼서 네, 제가 안 불렀습니다. 뭐 가장 핫한 노래죠. 저는 이제 뭐 소원을 다 풀었습니다. 역사에 노래가 남았기 때문에 네, 법정에 남았으니까 그냥 오래도록 보관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서 이제 사법부까지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좀 제대로 된 재판을 보니까 속이 좀 후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제 촛불이 불타오르고 민주화의 물결이 또 거슬릴 거라 생각하고요. 뭐를 선곡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대로 선곡을 해서 낙타의 발이라고 하는 제 노래가 있습니다. 뚜벅뚜벅 이런 가사가 반복되거든요. 네, 표정들이 좋지 않은 걸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뚜벅뚜벅. 네, 여러분이 하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뚜벅뚜벅. 네, 역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지금 300명이 계시거든요. 네, 소리 굉장히 크죠. 집에서 보시는 분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낙타의 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명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네, 박수 주십니다. 사막은 건너는 목마른 낙타를 보는 뜨거운 태양은 끝없이 내리쬐기네. 멈추면 안 돼. 저 사막의 끝을 향하여 걸어만 가네.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 쓰러진 대로 멈추지 않아. 뚜벅뚜벅 숨이 막혀도 뚜벅뚜벅 멈추면 안 되지. 저 사막을 건너 뚜벅뚜벅 걸어가는 낙타의 발. 멈추면 안 돼. 저 사막의 끝을 향하여 걸어만 가네.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 쓰러진 대로 멈추지 않아. 뚜벅뚜벅 숨이 막혀도 뚜벅뚜벅 멈추면 안 되지. 저 사막을 건너
네. 예, 토크 앵콜. 예기치 않은 앵콜이어서 준비된 곡은 다 끝났습니다만 좀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혁명 동지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미리 제가 음원을 좀 발표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운로드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게 좀 이게 대목이었는데 이거 제가 상품 벌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못한 게 아주 아쉽고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찔레꽃이라도 한번. 이 노래가 북에서 출판된 민족순환기의 가요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남북하기 좋을 때 북에서 만들고 남쪽에서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노래가 남북이 다 아는 노래가 많더라고요. 우리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가지고 다 아는 노래랍니다. 우리가 이 찔레 것도 그렇더라고요. 찔레 것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서 남과 북 우리 모든 민족이 부르는 그런 노래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정세가 아주 남북 사이가 안 좋고 이상가족 상봉을 하고 있으나 서로 이렇게 전쟁 분위기인데 좀 좋은 분위기가 되면은 평양 백작 콘서트 찔레꽃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자의 평양 콘서트. 네? 백자의 평양 콘서트. 네, 박 대표님이 꼭 좀 추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찔레꽃. 찔레꽃 불태기 있는 남쪽 나라 내 고향 너 위에 초가 산다 그림 씁니다 자주 보라 고맙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제가 사회를 좀 맡았습니다. 각자 짧게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짓밟고 통제할 때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히틀러의 나치 통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전두환 독재 고압 정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지금 이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정권에서 진실 밝히고 정의 구현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 아니면 다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더 똑똑하게 처벌하고 더 강력하게 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예, 저때 언제 영상이었죠? 8월 10일. 8월 10일 기억 다 하시고 계십니다. 나왔습니까? 네. 예, 제 왼쪽에는 시국K 박성원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제 오른쪽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신 이태호 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 짧게 그 토크쇼를 좀 하라 그래서 제가 좀 사회를 맡았습니다. 방금 뭐 영상도 봤고 그런데요.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저한테 이제 주신 주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실 1년 넘게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고 시국회의가 꾸려져서 진행된 어떤 일들을 해온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일, 힘들었던 일, 또 아쉬운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실제로 국정원 시국회의가 출범을 하고 촉구 집회를 시작한 지는 대략 8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6월 29일 날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8개월 좀 지났죠.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그 5,000명에서 시작했어요. 5,000명, 10,000명, 뭐 20,000명 이렇게 계속 이제 늘어나서 야 이거 10만, 100만 이렇게 가는가? 라고 기대를 하고 또 진상이 밝혀지겠구나 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나. 뭐 저는 곧 아마 그 언제 어떤 방법으로 100만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머지않아 바로 100만이 되면서 바뀌네 끝장내는 아마 이런 그 장면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제일 아마 기억이 남고 제일 또 통탄에 맞지 않는 일은 작년 12월 4일 날 엿 바꿔먹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누가 엿을 바꿔먹었냐? 그 김한길 대표, 정명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이른바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자합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우리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고 또 목사님들이 나서서 그 요구하고 또 스님들이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또 시국선언을 하고 뭐 이렇게 연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범국민적 요구로 확산되어 가는 이런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지. 그 특검 없는 특위는 사기다까지 이야기하고 뭐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해놓고는 불과 몇 시간 뒤에 뭐 특검 없는 특위 합의를 해버린 저는 그걸 보고 그 엿바꿔먹은 일이다 이렇게 엿바꿔먹은 사건이다. 국민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그런 그 이 염원을 그 꼴랑
불길한 합의 정도, 그것도 완전히 그냥 별로 다 녹아버린, 여수로 바꿔 먹어버린 이 사건이 아마 제일 통탄에 맞지 않는 그런 사건이고요. 아마 저는 이 바로 민주당 지도부, 지금 뭐 통합신당 지도부가 되겠지요. 이분들이 그 바로 특검을 관철시키고 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는 특검도의, 그리고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로 나아갈 때만이 아마 그 잘못을 속죄하는 아마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이제 싸워왔지만 정치권에서 사실 그런 열망을 제대로 못 받아준 부분이 많죠. 뭐 저하고 이태호 처장님도 그런 경험이 좀 있죠. 이번에 특검법안 열심히 합의해가지고 이제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다 합의가 됐고, 그렇게 알고 토론회까지 한다 해서 토론회 뭣도 모르고 저하고 이렇게 두 사람은 토론회 발제하러 갔어요. 그런 줄 알고. 근데 전날 밤에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서 여야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바꿔버렸더라고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그런 기억도 있는데, 뭐 이태호 처장님 어떠십니까? 예, 박성호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촛불 집회 한 지 한 8개월 지났고요. 사실은 뭐 우리 오늘 재판에서도 다뤘지만 12월 16일 그 무혐의 그 기자회견 나오고, 뭐 혐의를 찾지 못했던 기자회견 나오고, 국정원전 사건 있을 때부터 이 국정원 문제는 뭐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돼서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 제기 기자회견들이 이어지다가 이제 6월부터 촛불 집회가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커졌던 것 같아요. 네, 이거 한참 그때쯤 같아요. 10만 명 모였을 때 박성호 대표님을 좌담했었죠. 예. 그때도 항상 박성호 대표님 약간 긍정적이세요. 곧 100만 간다. 아무래도 이게 참 국정원이라는 게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은밀한 집단이어서 싸우기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끈질긴 싸움을 할 각오를 다져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사실은 저로서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에 끈질게 같이 해주셔서, 사실 작년 연말에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특검도 하고 국정원 개혁도 어쩌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직전까지 갔고, 그게 또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쵸. 하는 예. 다른 어떤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같이 합세하면서, 아, 이거는 굉장히 힘있게 타오를 어떤 뭐랄까 연료 같은 것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느꼈던 타이밍도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도권 해석을 받아주지 못했던 것 같고, 제도권들한테는 뭐 선거 그리고 앞으로 있는 뭐 5년간의 정치 일정 같은 게 우리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무게로 다가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희 기대와는 너무 달리, 또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처음에는 뭐 국정조사 끝나고 다 끝났다 그러다가 또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 특검 분위기 만들어내니까 또 특검하고 특위를 분리해가지고 하고, 또 그 특위조차도 가만히 가보면요, 특위 안에서 국정개혁하는데 심리전단은 허용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정작 심리전단이 불법을 했는데 심리전단을 해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심리전단을 합법할 수 있는 명문도 만들어준 감이 있어요. 그래서 특위도 국정개혁을 못했고, 심지어 요번에 보면 상설특검제라고 했는데, 이제 뭐 사실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얘기됐던 건데, 그것도 다 뭐 빠뜨리고 이제 여야가 다수결로 특검을 정한다. 그러면 추천이나 어떻게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검찰개혁 과제도 또 말씀하신 대로 역바꿈 없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국민이 정말로 개선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절실한 과제들이 제도권에서 계속 무력화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국민이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제도권에서 잘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일 큰 게 이 국민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약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일 테고요. 그리고 아마 이 뭐 대선 불복 프레임에 아마 이 포획된 그것이 아마 또 두 번째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국정원의 공작,
이 또 그 야당에도 작용하는 거 아니냐. 아까 뭐 굉장히 엄밀하게 움직인다 했을 때 더 국정원의 특징은 공작기관이라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 공작을 하는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댓글이라고 하지만 댓글은 빙산일간에 불과한 거고 그 글을 게시하고 그리고 댓글 달고 찬반 클릭하고 이런 뭐 종합 선물 세트로 한 거거든요. 공작을 종합 선물 세트로 했는데 그 중에 댓글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또 공작이다. 예. 사실은 심리전 공작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권 특히 그 야당 정치인들은 대선 불복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뭔가 좀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선입관 때문에 아마 생긴 거 아니냐. 뭐 우리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박근혜 방패 일어나가잖아요. 그 아주 심플하고 아주 뭐 단순 명쾌한 그런 국민적 정서일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엄두가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국민의 아까 역사에 대한 신념, 신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이 국정원 대선 공작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게 워터게이트 사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최초로 문제 제기되고 난 뒤에 닉슨 대통령의 사임까지 가게 되는데 2년 2개월이 걸립니다. 또 순탄하게 그냥 쭉 간 게 아니고요. 계속 하여튼 우여곡절과 굴곡을 엄청나게 많이 겪어가지고 2년 2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민주주의가 조금 덜 발달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2년 2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 사회보다 훨씬 역동적인 사회, 뭐 다이내믹 코리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역동적인 사회. 그래서 또 그 점은 또 우리 학에 따라서는 미국 2년 2개월보다 더 땡겨줄 수도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략 한 2년 2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정도가 걸릴지도 모른다. 지금 1년 조금 지났죠. 우리가 지금 반쯤 왔다. 앞으로 온 시간만큼 조금 더 가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대충 뭐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낙관적 희망. 예, 우리 이태호 처장은 처음부터 하여튼 저보고는 너무 낙관하시지 말라고 계속 걱정했고 저는 뭐 너무 겁내지 말라고 계속 또 이야기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거는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얘들이 뭐 공작 집단이다 보니까 뭐 때만 되면 하여튼 공작하고 무타기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NLL 대화로 공개하고 내라는 뭐 그 공작하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공작할 카드가 몇 개 더 있는데 워낙 우리가 투쟁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써먹은 카드 중에 상당수가 아마 이번 지방선거 때 써먹으려고 비장의 무기로 써있던 거를 땡겨서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마 거들날 때가 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작 카드가. 공작 카드를 빨리 쓰게 만든 것도 우리 투쟁 성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냥 너무 낙관적으로 보나요? 일단은 뭐 말씀이 이제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약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또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잠깐 하셨어요. 국정원이 정치권을 상대로도 공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하시죠. 왜냐하면 뭐 모모한 지도권 야당 지도권 인사들은 어떤 발목이 잡혔다더라 또 누구는 어떤 발목이 잡혔다 카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저한테까지 다 들려오고 있고 근사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구하면 한 미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한 2년 정도 2년 정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뭔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태호 총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역시 낙관적이십니다. 우선 지금도 특검을 하자 하는 거에는 국민 한 70-80%가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70-80%란 건 어디서 나오나요? 여론조사 결과죠. 어느 여론조사인지 좀 예, 제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는 한국일보에서 최근에 한 여론조사가 70% 이상이다. 70%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연말 연초에 다른 뭐
갤럽이나 이런 데서도 특검에 한해서는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지율은 또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지지율은 질문 잘하게 질문 문항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한 지지율 한 50% 전후인데 워낙 그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그 보수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고정표를 갖고 있는 게 그리고 또 그때마다 정치 공작을 하고 또 그 정치 공작을 압도적인 언론으로 포장을 해내는 언론 공작이라고 합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있지만 다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완전히 이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다수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고 보기에는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확인할 근거는 약하다. 이게 사실 우리가 봐야 될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 그거는 이미 거의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하여간 어쨌든 그래도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공약이라든가 하여간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도 계속 측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난 연말에 영리화, 민영화 이런 것들을 하고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후퇴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회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 정당성 모두에서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불신을 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 운동이나 우리가 제기해왔던 것들이 국민 다수에게 강력한 어떤 에너지로 만들어질 때가 멀지 않았다. 너무 낙관적이죠, 저도.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낙관적인데 하여튼 뭐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한 한계와 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곧 봉착을 할 것이다. 근데 한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카드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 카드라든지 조직사건 카드라든지 근데 이미 작년 1년 내에 수많은 카드를 써버렸다. 미숙성된 상태로. 미숙성된 상태로. 내란음모 사건, 정당해산 사건, 정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이런 카드들을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다 던져버렸다. 그리고 NLL도 이제 NLL 대화록도 정리가 돼버렸죠. NLL 포기 발언이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카드들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카드는 다 썼다. 그럼 두 가지 이제 말씀. 한계에 복착할 거고 한계를 뚫고 나갈 카드는 다 썼다. 그럼 이제 다 됐네요. 그러나 워낙 저들의 집요한 정치 공작 또 언론 공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저는 그런 걸 보고 필연적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필연적으로 아마 이거는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바뀔 건지 하는 문제는 우연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들의 투쟁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겠느냐. 다만 시간을 좀 더 땡길 수 있느냐, 좀 더 못 땡기느냐, 좀 더 다이내믹하게 그렇게 동적으로 우리가 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또 아닌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아마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워낙에 진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작을 해도 집값 것들이 아무리 이 분탕질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는 우리 노력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계속해서 언론이 이런 걸 분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야 될 것 같고 또 국민분들에게 뭔가 대안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더라도 뭔가 대안이 있다라는 믿음직한 모습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총체적인 어떤 무능 이런 것과 그런 것들이 좀 결합을 하면은 박 대표님 말씀대로 좀 시기를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참 엄동설한 참 비바람 눈보라치는 이
겨울을 지나서 월동을 했다고 합니까? 월동 행동입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과 함께 또 3.15 부정선거 항쟁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4.19 민주혁명일까지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여서 저는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런 제도약이라고 합니까? 그런 이 국민적 항쟁을 아마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3.15부터 4.19까지 이 투쟁을 하자. 그래서 제도약을 하고 봄과 함께 우리 젊은 또 청춘들이 또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월동을 했다. 우리는 월동한 걸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도약을 위한 봄이 왔다. 그리고 3.15부터 봄이 왔으면 확실히 우리가 입증해 가면서 4.19까지 새로운 아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6.4 지방선거로 해서 심판하는 1차 심판하는 아마 그런 결과로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분은 그 김용판 무죄 판결을 꽃샘추위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춥긴 춥지만 저희 같이 이제 그 부정 선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춥긴 춥지만 봄을 맞이하는 추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3.15 부정 선거부터 4.15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네. 예. 사실 저희가 지난 겨울에 겨울 보내면서 특검을 운동을 했죠. 근데 그건 상대적으로 강조 못했던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김용판이 아니라 지금 남재준, 김관진, 황교안 이 사람들 반드시 해임해야 된다. 물론 이거보다 더 지금 정권 자체가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 운동대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개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국민들과 같이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민영화 사안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룰 사안이 많아서 그랬는데요. 이 문제가 왜 단기적으로 중요하냐 하면은 선거가 있는데요. 이 자들이 아직도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이명박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연장되고 있고 심리전도 계속되고 그야말로 대국민 심리전이죠. 정치 공작도 계속되고 있다. 말하자면은 이번 지방선거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관권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이 선거 기간 내내 우리가 여기저기 종북 세력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 특검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관권 개입을 막기 위한 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여간 이 3인방이 물러나기 전에는 관권 선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국정원 심리전단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협력자들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민간인 협력자들 다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은 법적 근거도 없죠. 이 심리전단을 지방선거 전까지 실질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국정원이나 모든 국가기관이 학교나 관공서나 군으로 어떤 공문, 어떤 교육자료를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하나는 관권선거를 감시하는 운동, 그래서 선거 승리를 앞당기는 운동일 뿐더러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하자면 한 시기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사실 공정선거 감시 운동이라는 게 우리 사회 어떤 정치적 의제로는 한 20년 전 얘기죠. 여기 대학생들 되신 분들은 선거에서 공정선거 감시 운동을 시민단체가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시지도 못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독재 시대나 민주화 초기에 하던 운동인데 정말로 공정선거 감시 운동, 특히 관권 개입 감시 운동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특검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는 그 다음에 프로세스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선거 감시 운동은 20년 전이 아니라요. 사실은 43년 전부터 했어요. 71년도 이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71년도에 맞붙었을 때 그때 아마 개표 창간인 두 개표 창간인 운동을 했지요.
아마 그때 이미 40년이 넘은 그런 이 과제입니다. 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과제고 이번에는 아마 이 세 사람 날려가지고 그리고 이건 아마 정치권 제도 정치권들이 자기들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아마 그런 이해관계도 걸려 있는데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네요. 예. 오늘 제가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을 수사하는 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신들을 향해서 이제 창을 들거나 칼을 드는 사람들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 때 문제가 됐었던 여러 기구나 단체들 여전히 해치 안 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독하고 못하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밝히는 것이자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결과적으로 두 분 뭐 말씀 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3.15부터 4.15까지 한번 쫙 해가지고 우리 힘을 한번 보여주자. 그걸로 선거 승리 한번 쟁취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선거 과정에서도 부정이나 그런 관권 개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런 쪽으로 좀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또 그런 쪽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또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라고 또 하셔가지고 두 분 정도 저희가 질문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너무들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질문이 없는 대신에 한 1분 정도씩만 마지막 발언 좀 해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갑갑해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이 횃불되고 횃불이 덜불되어서 저 악의 무리들 싹 썰어야 되는데 지금 촛불에서 횃불까지 번지고 있지 못한 또는 일부 번졌다가도 덜불로 또 번지지 못한 이런 굉장히 갑갑한 이런 상황입니다. 꾸준히 우리가 신심을 갖고 우리가 이 광장을 한편으로 지키면서 또 한편은 광장을 넓혀가는 아마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저들의 무리수에 의해서 저는 또 다른 우리의 그 폭발 기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합칩시다. 감사합니다. 아까 첫 발언할 때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뭐였느냐 그 얘기를 좀 마무리 발언 삼아 하고 싶은데요. 뭐 제도 정치권이 엿바꿔 먹을 때도 안타까웠지만 사실은 그래가지고 타오르던 열기가 약간 식었을 때 우리 고 이종남 열사가 돌아가신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죄송합니다. 이남정 열사가요. 그분이 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공포와 궁핍은 내가 가지고 오겠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분이 아마 이것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공포로부터 자유, 궁핍으로부터 자유 이거는 인권운동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고 목표고 과제죠.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게 공포를 악용해가지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자기가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아까 봤듯이 국민을 공격하는 게 지금 보안 안보 세력들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원을 개혁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하고 또 경제 민주화나 민영화에 반대하는 싸움, 말하자면 궁핍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싸움을 연결하는데 우리 운동의 미래가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유세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주시고 가셨다고 느껴요. 그래서 공포로부터 궁핍으로부터 그걸 다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거기서부터 자유롭기 위한 운동을 살아있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국정원 싸움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사회운동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국민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도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끌었던 시대는 오히려 국민이 지도자를 두려워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희들 이번 싸움 잘해서 국정원 시대를 끝내고, 즉 국민이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시대를 끝내고 지도자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졸리시고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잠시만요. 저희 세 분 다 각 방면으로 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마지막